안녕하세요.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 저는 진행의 장유린입니다. 자, 오늘 시장엔 또 수당중의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전선, 풍력, HBM, 반도체 섹터들의 또 강한 상승세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오후장에도 좀 가볼 만한 종목들, 단타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할까? 이런 부분 궁금하시다면 주슐랭과 함께 하시면서 종목 고민,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사연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전화 지금 주시면요. 빠르게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문자샵 9083번으로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사이트 경제TV는 개인정보 보호법 현재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은 또 수요일 이분과 만나봐야겠습니다. GL스토리의 박창윤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또 시장이 흐름이 또 오니까 좋아요? 다행히 오늘 수요일인데도 시장이 좋아가지고 네. 오늘은 그래도 마음 편하게 하고 왔습니다. 네, 오늘도 휴 마음 편하게 오시면 좋고 PPI 잘 나와서 시장 좀 안도해도 되냐? 또 반면에 야, 금요일도 그래도 또 블랙 프라이데이가 나오는 거 아니냐? 우려감 있는데 어디에 조금 한 표를 던지고 싶으세요? 올라간다 떨어진다 해서는 지금 올라간다에 좀 한 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긍정 회로를 돌리는 게 좋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PPI가 좀 잘 나왔죠. 시장은 우리가 추정치 대비해서 좀 낮게 나오면서 시장에서 안도감을 주었고 달러와 금리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며 미국에서는 빅테크를 중심으로 강하게 올라왔었죠. 그에 따라서 이제 뭐 반도체, 2차 전지 중심으로 오늘 좀 강하게 올라오는 흐름인데 아무래도 내일 우리가 광복절 연휴로 하루 쉬어갈 때 오늘 저녁에 미국에서는 CPI, 즉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부분이 목요일 날 있고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미국 옵션 만기까지 줄지어 우리가 확인해야 될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오늘은 경계 심리가 좀 활발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올라갈지 떨어질지 알 수 없으신 분들은 일정 부분 챙길 거 챙겨가면서 한 발 발을 빼고는 있지만 최근에 시장 전반적으로 놓고 보았었을 때 신용 잔고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단기간에 이제 19조 5천억에서 17조 1천억까지 급락 이후에 5거래일 연속 떨어졌었고 그리고 3거래일 연속에서 올라오면서 바닥 신호로서 어느 정도 단기 저점을 잡았다 하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떨어진다 해서는 저는 올라간다에 손을 딱 들어주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올라간다. 좀 긍정 회로를 돌려서 좀 좋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을 좀 아주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별 5개 중에 몇 개 좀 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저는 오늘 별을 4개 야, 드리겠습니다. 푸짐하게 또 기분 좋게 주시네요. 푸짐하게 드렸고 오늘 시장을 제가 네. 맛으로 또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좀 표현해 주실 수 혹시 있어요? 뭐 국밥 좋아하세요? 국밥이요? 네. 저는 또 순댓국밥 좋아요. 이런 건 또 많네요. 또 통했다. 네, 통했다 이런 네, 거는. 그럼 전 오늘 장 표현은 뭔가요? 국밥같이 든든한 시장이다. 최소한 오늘 하루만큼은 네네. 좀 차분하게 시장 바라볼 수 있대 좀 국밥같이 든든한 이런 종목들이 또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국밥같이 좀 든든하게 챙겨갈 수 있는 시장으로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지금 뭐 2.6% 올라왔잖아요. 네. 기존에 하이닉스가 고점 대비해서 한 40% 밀릴 때만 하더라도 걱정은 많았지만 아무래도 골이 깊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산을 높일 수 있죠. 그리고 하이닉스 별명이 기존엔 국밥이었어요. 왜냐하면 국밥같이 든든한 종목이다 이러면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하이닉스도 올라오고 시장도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네. 한줄평으로서 국밥같이 든든한 시장이다라고 좀 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든든한 국밥 같은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도 든든한 종목 하나로 수익 좀 잘 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 너티브 볼까요? 우리 주셰프님, 짜갱님 안녕하세요. 꿈돌이님도 짱행 셰프님 안녕하세요 하셨는데 오늘 점심 국밥 먹을래요? 이준우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시장에 대한 궁금증, 종목 고민들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화 사연 먼저 바라보고 또 시장 얘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네, 잘 들립니다. 다행입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제가 바이오니아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85,000원이고 50%입니다. 바이오니아를 좀 가지고 네. 계시네요. 원래 좀 이런 섹터들을 좋아하시나요? 그게 아니고 이제 그때 코로나 때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코로나니까 좀 주식을 보다가 네. 까지 올라가서 더 올라가겠다 싶어서 샀는데 갑자기 떨어지길래 좀 안 보다가 최근에 다시 봤는데
2023년도에 한 번 거의 가까이 와서 맞아요. 할 기회를 제가 놓쳐버렸어요. 아유, 그래가지고 어떡해요. 그때가 네, 또 최적의 황금 골든타임이었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꽤 오래 들고 계셔가지고요. 야, 이제는 뭐 다시 한번 그 영광 황금 골든타임은 또 언제 오려나 좀 이렇게 전전긍긍 하시기만 할 것 같습니다. 50%고 평균가도 엄청 높아요. 그렇죠. 주무관님.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이럴 땐? 시청자님께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주식을 자주 하시나요? 아니면 이따금씩 한 번씩 열어보시면서 그 투자 목적으로서 아예 장기로 끌고 가시는 편이신가요? 원래는 잘 봤는데요. 그게 네네. 떨어지고 나니까 의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묵혀놨다가 이제 언젠간 오르겠지 하고 봤는데 그대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한번 드려봤어요, 제가. 네. 예. 아무래도 코로나 때 워낙 바이오니아도 핫했던 종목이잖아요. 코로나19 진단 키트부터 해서 치료제까지 뭐 다양하게 이제 관련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인데 그에 따른 기대감이 꽃을 피우지 못한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그 말씀하신 가격이요. 아쉽게도 2021년도 코로나로 피크 칠 때의 딱 그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점에 잡았다고 표현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고점에 잡은 이후에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최근에는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작년에 한번 팔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이제 코스메르나 즉 탈모 완화 화장품이거든요. 이 부분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작년 5월 달에 출시가 되었고 6월 달에 아마존에 입점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기대감이 있었을 때 주가는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거의 한 7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었는데 그때 또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다시 한번 32,000원까지 지금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네요. 일단 바이오니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내 바이오 벤처 1호예요. 1992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분자 진단 전문 기업으로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자 진단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는 코로나 진단 키트 쪽으로 1차적으로 먼저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자회사가 서나젠 테라피틱스라고 있는데 이쪽이 코로나19 치료제를 흡입제형으로 이제 코로 흡입하는 흡입제형으로 개발하는 관련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이제 지나간 이후에는 이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었던 주가가 실망감으로서 그대로 표출이 되었었다는 거죠. 차트 흐름을 좀 놓고 보시면요. 워낙 이제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주가는 대략 5,000원 전후 이렇게 머물렀었던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게 코로나 때 치료제와 앞서 말씀드렸던 진단 키트 관련된 기대감으로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98,8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신풍제약도 주가가 30배 넘게 올라가면서 신풍,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오겠다 하면서 온갖 시장의 관심사가 코로나19 쪽으로 다 모여 있었던 시점이죠. 그에 따른 영향으로 그때 고점을 찍었는데 사셨던 가격이 85,000원.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역사적 고점 부분에서 사신 이후에 오랜 기간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실망감에 주식을 안 쳐다보고 계셨던 걸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 실적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봤더니 이번 반기 보고서 열어봤거든요. 그랬더니 1분기에는 실적이 그래도 28억 잘 나왔습니다. 그렇죠? 28억 잘 나왔는데 2분기 실적을 열어봤더니 지금 6억으로 마이너스 6억으로 적자 전환했어요. 물론 적자 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내용을 좀 체크를 해봤더니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이 부분이 31억 회계 비용으로 반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일회성이다, 일시적이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심리가 다시 한번 흑자로 돌아서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대응하고 싶어하는 이런 심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일단 코로나19 진단 키트 그리고 치료제 이런 부분은 마음 한켠에서 내려놓으시고 현 시점에서는 코스메르나 즉 탈모 완화 화장품 그쪽을 봐야 됩니다. 지금 아마존을 통해서 유럽 쪽에 들어가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쪽을 해외 직구를 통해서 우리가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 언제 풀리는지 물론 제도적인 개선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미국 쪽에 언제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이번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31억 반영이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하반기에 수출 쪽에서 어떻게 물꼬를 트면서 숫자가 올라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여기서 더 크게 무너지겠다 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뚫고 올라가기에는 숫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렇게 본다면 최소한 3분기 숫자가 나올 시점
즉 한 11월 전후까지는 좀 더 인고 시간은 약간은 필요할 수 있다. 다만 말씀드렸던 부분대로 최근에 이제 코스메르나가 작년에 5월달에 출시한 이후에 6월달 아마존 입점을 했었고 해외 수출을 통해서 물건을 틀어 나가는 부분이니까 올 하반기 숫자 올라오는 거 확인하면서 긴 호흡으로 지금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추가적으로 물 타지 마시고요. 관망하는 가운데 일단은 저라면 개인적으로 85,000원까지는 목표가가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작년에 코스메르나 관련돼서 기대감이 있었을 때 반영된 주가가 대략 한 75,000원 전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75,000원까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보다는 더블 이상이니까 목표가는 75,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뭐 23,000원까지 떨어졌는데 현 시점에서 손절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 올라올 때까지 손절 없이 기다리면서 목표가만 75,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75,000원까지 좀 기다리시면서 가져가실 수 있을까요? 기다려보죠. 뭐 계속 네. 기다려봤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런 기운을 좀 저희가 드리고 싶어서 떡 선물 세트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저희 먹을게요. 방송 끝나고요. 또 제작진 전화 꼭 받아주셔야지 선물 받으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님의 또 전화 사연 받아봤고 이어서 또 문자 사연 하나 볼까요? 9066번님이나 NH투자증권이라는 종목 지금 신청해 주셨습니다. 13,790원에요. 50% 비중 담고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듀슐랭 종목 상담 문자 좀 저희 부탁드려요. 올라가기는 하는데요. 매수가 부근까지만 갔다가 아니 다시 그냥 내려가더라고요. 이거 그냥 평단가 부근에서 손절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사연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평단가 부근까지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 사람을 약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수익을 줄 듯 말 듯. 어떡해요? 전문가님 이런 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차라리 좋다. 평단가에서 아니, 탈출이 아니라 좀 기다려보자. 왜냐하면 평단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최근에 시장이 코스피가 지난 한 달 사이에 11%가 빠졌다는 얘기는 웬만한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20-30% 이상 밀렸거든요. 즉 시장에서 앞에서 국밥 말씀드렸지만 진짜 국밥같이 든든한 종목에서 국밥 말아먹었다 네. 얘기가 나왔었던 종목이 SK 하이닉스예요. 고점 대비 40%가 밀렸고요. 어. 최근에 오레오 주도주 한미반도체도 고점 대비 정확하게 50%가 빠졌더라고요. 네. 그걸 감안하면 평단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한다. 약 올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아웃퍼폼, 선방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융주, 증권, 보험주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강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있습니다. 밸류업 종합 지수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그 대책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 9월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와 관련된 선물 출시가 올해 10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밸류업 관련된 이런 지원책을 발표하는 기업에 베네핏이 있는 거고 그에 따른 수급적인 패시브 자금 유입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에 따른 기대감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불확실할수록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있는 이런 주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자, NH투자증권 2분기에 순이익을 1,972억 기록을 하면서 전년비 8% 이상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분기에는 증시, 거래대금도 줄었고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전 분기 대비해서는 13%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실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시장에서 순이익 기준으로 보더라도 시장의 추정치 대비해서 3% 이상 그래도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인라인 추정치에 부합하는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업종 내에서 즉 증권업종 내에서 메리츠 금융지주와 함께 최고 주주 환원율 이런 부분을 돌려줄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즉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통해서 주주 환원을 하겠다 하는 부분인데 24년 총 주주 환원율이 57.3%에 달합니다. 즉 순이익의 57.3%는 자사주 매입과 그리고 배당을 통해서 이런 돌려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9월 달에 또 이런 밸류업 관련된 종합 대책 발표와 10월 달에 선물 출시 그리고 11월 이후에 ETF 출시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NH투자증권은 지금 현 시점에서도 긴 호흡으로 좀 더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비중이 50%예요. 비중이 50%. 전 한 종목 비중 20% 넘는 거를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너무나 비중이 높아서 그 포트에서 차지하는 이 비중 자체가 너무 커져버리면 그에 따른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을 늘려가지 마시고요.
13,790원이 평단이고 지금 13,140원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하게 된다면 저는 현 시점에서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늘리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현 시점에서 팔 자리도 아니다. 그대로 홀딩 의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긴 호흡으로 끌고 가게 된다면 지금 현 시점 이게 월봉이고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상 보시더라도 최근에 좋은 흐름을 그대로 추세 상승하면서 그대로 이어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라면 14,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인 목표가로는 기존의 고점이 14,400원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14,5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지수가 급락이 나왔을 때 지난주 월요일이죠. 그때 대략 한 장중에 12,600원대까지 내려온 적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바로 이제 버퍼를 두고 바로 하단인 12,5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00원이 손절가고요. 목표가는 14,500원까지 눈높이를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066번님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저희 떡 선물 세트 드릴 거예요. 떡 드시고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너튜브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시청자들은 비중이 굉장히 많네요. 비중저들인가 하는데 아까도 우리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비중은 한 20%가 적정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20%가 사실 한 종목을 20%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포트에서 내가 최고 담을 수 있는 개수는 5개. 아.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현금을 가져가게 되면 네. 실질적으로 담을 수 있는 거는 3-4종목에 아하. 불과하거든요. 물론 금액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분산을 하고 어느 정도 포트에서 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어가게 되면 그에 따라서 포트에서 이제 그에 따른 수익률의 편차, 이 변동 에 따라서 그 스윙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변동폭이 워낙 커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한 종목 맥스로 채우는 거는 20%를 말씀드리고요. 아, 네. 적당한 비중은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로 주로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맥스가 20%니까 비중 조절 진짜 중요할 것 같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3799번님의 진우스 살펴볼게요. 지금 전화 왔다고 하는데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참 차분하시네요. 아, 네,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쵸, 그런 것 같아요. 자, 얼마나 목소리가 차분하신지 종목도 차분하고 진짜 고심고심해서 잘 고르실 것 같은데 종목명과 평단가 비중 알려주세요. 지누스 들고 있고 네. 74,719원에 매수를 했고 비중은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지누스 평단가가 74,000원대면 지금 현재 지누스가 15,000원대에서 움직이거든요. 네, 많이 높은 가격대에 사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 그러면은 언제쯤 사신 거예요? 한 재작년 정도인가요? 더 오래됐어요. 그래요. 한 3년 정도는 네네. 좀 들고 계신 것 같은데. 거의 3년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쵸, 네. 3년 정도 들고 계셨죠. 장기 투자를 원래 할 생각이셨나요? 장기 투자를 생각을 좀 했었고 사실은 전에 이제 뭐 미국 내에서 매트리스 판매 뭐 북미 순위 1위 뭐 그러고 그다음에 현대백화점에서 인수까지 했잖아요. 예, 그런 그쵸. 부분들이 조금 호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인수하고 나서부터 계속 실적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또 지누스에 대한 기업에 좀 믿음이 있어서 그 장기로 좀 길게 가져가면은 그래도 본전 이상은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손절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좀 아직까지도 강제적으로 거의 반강제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장기였는데 이렇게까지 장기가 될지 몰랐다, 대표님. 그쵸. 이런 그쵸, 의견이 그쵸. 나왔고 일단 지누스 너를 믿었다라는 이런 시청자님의 사연을 보니까 어쨌든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은 좀 확실히 있으신 것 같죠? 시청자분께 저도 이제 위로 말씀 드리면서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네. 저도 작년에 지누스 샀다가 물렸습니다. 그리고 손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지였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기운 내시고요. 네. 가치 투자를 선호하시는 편이신가요, 시청자님? 네, 맞습니다. 저는 가치 투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실적이랑 성장성 이런 것들 보면서 장기 투자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나요?
아, 네네, 맞아요. 네네. 실적을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수급이나 모멘텀, 이벤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적을 함수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일단 장기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숫자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투자하는 습관은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 숫자에 대해서 미스가 났던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실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를 때거든요. 그리고 현대백화점 그룹이 돌다리도 뭐 수십 번 두드려보고 건너가는 기업이 지누스를 인수를 했다. 이러한 것들은 향후의 사업 시너지와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바라보았지만 실제 막상 뚜껑을 열고 봤더니 그 이후에는 실적이 영 시원치 않았어요. 자, 일단 숫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숫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누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인데요. 이 부분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867억에서 743억, 656억, 183억.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참 어려움이 좀 느껴지는 그 숫자잖아요. 우리가 탑라인이라고 하는 매출액 자체가 성장 자체도 중요한데 사실은 대략 한 1조 원에서 1조 1천억 정도 전후에서 지금은 갇혀 있는 모습 자체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 즉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현대백화점 그룹과의 산업 시너지는 지금 확실하게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거기에 더해서 비용단 이런 것들이 큰 폭으로 지금 늘어나면서 867억에서 183억까지 남들은 오히려 코로나 때요. 이런 내구 제휴 주문이 늘어나면서 성장을 했는데 이쪽은 역성장이 나버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즉 아직까지는 구조조정과 교통정리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최근의 실적을 보시면요. 1분기에 191억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2분기에도 142억 영업 적자를 계속해서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적자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계속해서 적자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많이 빠진 것 자체는 맞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지금 74,719원 그러니까 물을 타신 것 같아요. 그쵸. 비중은 20%라 아주 높지는 않지만 74,000원에서 지금 15,000원이니까 사실 가슴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상황이네요, 진짜로. 작년에 한번 반짝인 적이 있었어요. 저도 물렸다고 표현을 해드렸던 게 그때 못 나오셨대요. 네. 그러니까 이익 실현 못했다고 하시네요. 이익 실현 못하죠. 왜냐하면 그때 올라갔어도 10,000원대 후반 2만 원 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었었는데 왜냐하면 작년에 한창 이제 배드버그 빈대 때문에 한창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빈대에 관련된 테마로서 이제 지누스가 한번 언급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매트리스니까 매트리스를 교체한다. 근데 그게 이제 힘을 받기도 전에 한번 부러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빈대로 인해서 2만 원 아니군요. 36,000원대까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작년에 보이기도 했었지만 그 흐름 자체를 이어가지 못하고 실적이 깨지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밀려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여드린 게 주봉입니다. 21년 8월 달에 93,000원 고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부터 우하향하면서 추세에 역행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기다림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일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결론은 현 시점에서는 좀 시간에 녹이면서 기다려보시는 방법을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특정 가격이라기보다는 작년처럼 뭐 빈대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테마로 인해서 하루에 뭐 20% 이상 급등할 때마다 지금 20%니까 20% 중에서 하루에 2%씩은 팔 수 있잖아요. 그만큼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비중을 축소를 하면서 잘 빠져나오십사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시청자님 어떡해요. 목소리에서 계속 한숨이 좀 느껴져서요. 저도 네.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네요. 어떻게 좀 그래도 들어보시니까는 좀 속은 좀 시원하세요? 어떠신가요? 좀 답답하게 한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 추가적으로 더 현대- 여쭤보셔도 돼요. 네, 대표님. 네네. 네네. 네, 여보세요? 네, 네네.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IR을 했잖아요. 저기 지누스에서. 근데 현대백화점에서 혹시 뭐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누스를 조금 소홀히 방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지누스를 좀 방치해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거라 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과연 뭐 다음 분기든 뭐 내년까지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이 지누스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좀 이렇게 좀 제대로 진행이 될지 실적 개선이 좀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제가 지누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번 소위 손절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올 초에도 한번 복수를 하러 들어갔다가 바로 팔고 나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만큼 지누스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있고 현대그룹 측에서도 현대백화점 그룹 측에서도 최근에 현대리바트, 지누스 이런 부분과의 사업 시너지 그리고 현대백화점 안에서의 뭐 파워스토어라든지 추가적으로 그와 관련된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 자체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누스가 사실은 아마존에 입점을 하고 매트리스 1위 뭐 이쪽에서 찍을 정도로 해외 쪽에서 호평을 받고 있었던 기업이잖아요. 국내에서는 사실은 매트리스만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매트리스에 더해서 이제 뭐 이런 침대까지 같이 이렇게 구입하는 분위기고 해외에서는 이런 DIY 이런 쪽이 유행을 이게 이제 트렌드이기 때문에 직접 이런 것들을 매트리스도 사고 침대 같은 경우도 직접 제작을 하고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 현대백화점이 사업 시너지를 위해서 이제 국내 쪽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좀 한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해외 쪽에서 돌려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번에 2분기 실적 나오고 저도 콩콜 관련 내용을 체크를 했었는데 재고 소진을 위한 판관비 이런 부분 자체가 판촉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고객사 발주 감소가 좀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코로나 특수가 지난 이후에 사실 침대 매트리스를 저희가 매년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에 따른 수요 둔화 자체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 개선 움직임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런 인식 자체를 좀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투자 확대를 통해서 뭔가 나오려면 뭔가 수요에 대한 변화 흐름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도 그런 부분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 다지는 구간이라서 현 시점에서 바로 손절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이 20%라면 만약에 어떤 테마나 그리고 어떤 이벤트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하루에 20%씩 만약에 튀는 모습이 혹시라도 나오게 된다면 사실 품절주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튀면 그렇게 나와주게 된다면 어느 정도 비중을 조금씩이라도 줄이면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숫자 눈으로 돌리는 거 확인하려면 저라면 올해보다는 내년 이후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올해보다 네. 내년 조금 더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좀 과감한 선택을 좀 하시거나 둘 중으로 하나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고민 많으실 것 같아서요. 저희 떡 선물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고 저희 방송 제작진 전화 갈 테니까 전화 받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또 전화 상담 받아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야, 진짜 잘 갈 거라 확신했던 내 종목이 어느새 또 변수들은 늘 있는 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저희 주슐랭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좀 꼼꼼히 세워보시면 해법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어서 하나 문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8194번님이 사연 보내주셨어요. 저 효성화학 들고 있습니다. 78,100원의 비중은 한 60% 들고 있는데요. 이 종목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이 종목 역시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지만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특수가스 본계약 체결이 임박했다. 몸값 올리기에 이제 시작 부릉부릉 이제 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 드는데 이제 가나요? 효성화학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뭐랄까 어려워하는 이런 주식군들이 권리관계 내역에 얽혀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내가 매각이 됐다 해가지고 도장 찍었다 하는 이런 종목이나 즉 M&A 쪽이죠. 뭐 그런 쪽이나 그리고 뭐 무상증자, 유상증자 뭐 이런 부분 하면서 추가적으로 신사업 추진을 하겠다 하면서 이런 추가적인 권리관계 내역에 얽혀있는 종목들 그리고 경영권 분쟁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려워요. 사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이런 그쵸. 종목들이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효성그룹주를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특히 효성화학 같은 경우가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도 최근에 업황이 상당히 부진했었죠. 왜냐하면 이런 퓨어 케미칼 업체들 같은 경우와 효성화학을 위시한 이런 스페셜티 케미칼 부분은 약간은 결은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 이런 부분은 큰 틀 흐름 자체는 따라가는 부분이거든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 평균 자체는 대략 한 400불대 후반이었습니다. 한 470불대였는데 2023년에 이런 부분은 스프레드가 크게 악화되어 가지고 200불대 그리고 24년 상반기까지는 이게 300불대 초반까지 과거 10년 평균도 회복을 못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찍었고 올라오는 흐름이니까 화학주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니까 퓨어케미칼 쪽에서는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 그리고 스페셜티 쪽에서는 효성화학을 비롯한 뭐 송원산업이나 금호석유화학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효성화학은 거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매각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일단 효성화학은 왜 매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요. 효성화학의 부채 비율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 금리 높았고 언제 뭐 이런 부분이 부채에 대해서 언제 빨간 게 망해도 지금 또 이상하지 않다 그쵸. 할 정도인데 여기 부채 비율 이거거든요. 네. 여기 나와 있는데 검은색 글씨 보시면 됩니다. 자, 표시해 드릴게요. 8,937%. 저 이거 보고 정말 기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 화학사들이 보통의 경우에는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같은 경우를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쪽의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50이에요. 30에서 50. 근데 8,937%예요. 부채 비율이. 그러면 요즘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네. 사실 이런 게 감당이 안 되죠. 네,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효성화학 쪽에서 이제 돈 잘 버는 NF3, 삼보라 지수, 특수가스 사업부 이쪽이 반도체 세장 식각 쪽이 주로 사용이 되는 쪽이거든요. 옛날에 SK 머티리얼즈, 지금은 SK 이노베이션 쪽이 하는 쪽인데 이거를 지금 매각을 하는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매각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네. 3위 규모고 연산 8,000톤 규모 캐파를 가지고 있는 쪽이고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스틱 인베스트먼트와 IMMP 컨소시엄이 지금 선정이 되어가지고 매각 가격이 1조 3천억 수준이에요. 그러면 효성화학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죠. 지금 보시면 효성화학의 시가총액 뭐 그룹 지주사기도 하니까 1,721억. 근데 1조 3천억이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이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 빚 갚는 데 써야죠. 빚 갚는 데 써야죠. 들어왔다 나가는 거죠. 바로 나가는 거죠. 그러한 부분이니까 순현금으로 꽂히고 이게 돈 그동안에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업부가 떨어져 나간다는 부분 자체는 시장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보시면 코로나 특수 이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 자체가 나버린 거죠. 그죠? 아무리 스페셜티라고 하지만 결국 복합 정제 마진 이쪽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시황. 그죠? 그런 가운데 일본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월요일 날 지난주 월요일 흔들릴 때 신저가를 경신했고 시장의 반등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반등폭은 제한적이죠. 이런 것들 생각을 하게 되면 오늘 이상하게 좀 비중이 높고 혹은 그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되게 많이 사연을 올려주신 것 그러네요. 같아요. 78,100원에 비중이 60%면 사실은 대응하기도 쉽진 않아요. 그럼요. 그럼 현 시점에서 제가 기댈 수 있는 거는 1조 3천억 수준에서 지금 스틱과 IMMP 컨소시엄의 매각 이런 것들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매각 관련돼서 뉴스가 나온다든지 혹은 그와 관련된 기대감 나와가지고 추가적으로 튀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조금이라도 비중을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은 비중 자체가 60%니까 너무 높다는 것과 78,100원에서 현재 번업다는 턴어라운드를 발휘해야 되는데 돈 잘 벌어주는 캐시카우 사업부 자체를 파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한 부분이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썩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 리스크 관리 좀 말씀드리면서 매각 관련돼서 이슈 나올 때 좀 일정 부분이라도 비중을 좀 줄여보자라고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정 부분 좀 비중 줄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얘기가 있어도 빚이 많으면 갚다 끝난다라는 걸로 좀 정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8194번님께는 텀블러 선물 드릴 테니까요. 저희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너튜브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내일 또 8월 15일입니다. 내일 또 뭐 하시나 이런 것도 궁금해하는 분들 계세요? 저 내일요. 애 봐야 됩니다. 애기 봐요? 애 봐야 됩니다. 육아는 또 이제 필수인가요? 육아는 필수고요. 네. 사실은 제가 주말 부부예요. 어. 주말 부부라서 이제 일할 때는 항상 서울에 올라와 있는데 내일은 이제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또 이제 와이프가 좀 아파요 지금. 그래가지고 애를 보면서 애와 함께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기도 또 봐야 되고 네. 또 우리 와이프도 간호해 주시고 또 열심히 일도 하시고 슈퍼 아빠네요 정말. 뭐랄까 노는이 뭐라도 해야죠. 제 멋집니다. 생활 신조 중에 하나고 네. 제 사무실 모토인데 네. 뭐라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8월 15일 또 내일 여러분들 뭐 하시나 궁금하실 텐데 또 내일은 여러분들 금투스 폐지 촉구 집회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좀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이어지는 662 하나번님의 문자도 볼까요? 레몽레인이네요. 14,750원에 비중 한 30% 정도 들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레몽레인이 지금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동래 대표가 이정재 또 배우를 또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면서 주가에도 뭐 움직임들이 상당한데요. 일단 맞고소를 했습니다. 이정재 배우는 이 사기 피소를 맞고소를 하면서 지금 두 대표와 또 이정재 배우 간에 피 튀기는 싸움이 나오고 있는데 이 레몬레인 이런 상황에서도 뭐 강세네요.
경영권 분쟁이죠. 경영권 분쟁이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는 빠지기도 하는 등 근데 오늘도 오르는 이유도 뭘까요? 시장이 올라가니까요. 아, 그냥 그 분위기다. 시장 분위기 흐름 그대로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사실은 지금 흐름을 보시면요. 레몬레인뿐만이 아니라 이런 컨텐츠 업체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은 다 빨간불이 나오고 있고 뭐 애니플러스도 18%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지금 이렇게 빨간불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죠. 같이 이렇게 묶어놓았고 레몬레인 같은 경우는 딱 여기 있네요. 4.6%.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레몬레인은 사실 뭐 사기 혐의로 피소가 되었다, 네. 맞고소했다, 서로 간에 치고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구경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또 즐거울 수도 있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노이즈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 또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서로 간에 돈 싸움을 할 때 주가는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불확실성과 노이즈를 줄 때는 주가는 하락하는 영향을 같이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M&A 경영권 분쟁이면 무조건 주가 올라간다 라고 이런 생각하면 안 공식으로 된다. 받아들이면 안 될 것 아. 같아요. 지금 보시면요. 김동래 레몬레인 대표가 6월달에 이정재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고 이정재 씨도 사기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서로 간에 싸우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김동래 대표 측에서는 경영권을 인수한 후에 유명 엔터테인먼트 업체의 매니지먼트 부문 인수하고 미국 연예 기획사로부터 투자를 유치를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더 크게 확장을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그러니까 이정재 씨가 대표로 있는 쪽이죠. 네. 그쪽 컴퍼니 쪽에서는 이쪽 미국 연예 기획사 투자 유치 등은 사업 아이디어 수준에서 고려되던 사안이고 투자 전제 조건은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서로 간의 피튀기는 치고받는 싸움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을 그대로 불확실성으로 녹여내면서 시장은 좀 오히려 좀 부정적으로 그동안에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워낙 핫했어요. 그 이정재 씨가 인수한다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10,000원에서 24,000원까지 스트레이트로 바로 올라가 버리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대감은 기대감일 뿐 바로 이제 우하향하기 시작을 해서 횡보를 하다가 재차 고소 관련 이슈가 있다 보니까 6월 달에 재차 튀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때죠. 인수를 하면서 피크를 칠 때 그리고 고소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때 그리고 나서는 우하향하는 모습. 즉 일단 본업단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거고 서로 간에 치고받는 가운데 이런 이슈, 권리 관계 내역에 얽혀있는 상황 속에서 주가 급등락은 항상 같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자 사연 주신 분께서는 14,750원 말씀을 주셨고 이러한 부분이 언제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단기 고점을 형성을 하고 있는 가격대라는 것 이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비중은 30%이기 때문에 저의 기준에서 놓고 보면 여기서 물타거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비중을 늘리면서 대응하는 이런 물타기 전략은 좀 아닌 거라고 저는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14,750원이기 때문에 저는 1차적인 목표가는 최근에 기록했던 고점 15,000원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단 라운드 넘버 10,000원이거든요. 종가 기준 최근에도 보면 그 장중에는 10,000원 잠깐 깨지기도 했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10,000원 선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손절 라인은 10,000원 말씀을 드려보니까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0,000원 이렇게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서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반응 나올 때 비중을 줄이든지 좀 잘 빠져나오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출 전략이 베스트인 것 같다. 10,000원 정도로 손절 라인 좀 잡아주시고 15,000원으로 목표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몬레인에 대한 저희가 전략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고민들 하나하나 좀 해결을 해봤는데요. 와, 오늘은 정말 슬픈 사연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웃고 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좀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박정희 대표님의 종목들을 보시면 와 하면서 웃음이 좀 나오실 것 같습니다. 수익률 어떻게 되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박정희 대표의 픽 수익의 맛 탑2부터 살펴보겠습니다. JLK예요. 보시다시피 8월 7일 아주 최근에 얘기해 주셨던 종목 중 하나인데 18%로 지금 강렬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재룡전기입니다. 바로 27.15%까지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는데 먼저 여기에서 종목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제 개인적인 네, 전략은 포트 전략은 왠지 제가 또 말 실수할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듬었어요. 제가 조금 더 빨리 들어갈 걸 그랬나 봐요. 그렇죠? 왜냐면 항상 이 시간에 네. 제가 항상 먼저 치고 들어가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JLK 보니까요. 유상증자 권리락 발생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네네. 7.77% 발생으로 오늘 매수가 11,99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이러면 목표가
매수가 전략을 좀 새롭게 짜야 되는데 아까 그 얘기 하시려고 했던 거죠? 그쵸. 앞에서 다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가름을 하고 싶지만 네. 그래도 지난주에 말씀드리고요. 18% 이상 수익이 났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 또 AS 해드리고 그리고 지난주에 또 AS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 지금은 사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포트folio 전략은 심플합니다. 손절은 짧게 가져가고 이익은 좀 길게 가져가자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좋아요. 삼성전자는 복수전 들어가겠다 하면서 7만 원 초반에서 매수 이런 부분 말씀드렸는데 사신 분들은 지금 7만 원대 중후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긍정적. 그러니까 계속 가져가시고 JLK는 오늘 권리락 유상증자 권리락으로 할인율 7.8%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목표가가 기존에 2만 원에서 18,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만 원에서 9,200원으로 조정을 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JLK는 긍정적으로 미국 시장 진출 이런 부분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돈이 되는 AI 뇌졸중 쪽으로 타겟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수익 나고 있는 부분 축하드리고 잘 지키면서 현 시점 좀 더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락 발생하면 헷갈리기 마련이거든요. 다시 한번 저희 알려드릴 거예요. 매수가 11,990원이고 목표가 18,5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9,200원이니까 한번 캡처하셔놓고 여러분들 투자 전략에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 아닐까 싶은데요. 자, 앞으로 박창현 대표님 본 종목은 뭔지 초성 퀴즈 지금부터 나가겠습니다. 자, 수익의 맛 힌트 이응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름이 3글자고요. 관련한 이야기 대표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실 이응 초성 힌트로도 이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뭐 이응은 응응응 이거로 또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왕오이 뭐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아이유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아이유가 확 와닿네요. 저도 좋아하는 가수다 네. 보니. 그쵸. 근데도 아이유랑 지금 사진은 매치가 안 되거든요. 맞아요. 지금 네. 사진 보시면 전기차 화재 예방법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테마로서 반응이 나오고 있는 쪽이 전기차 화재 방지 쪽이고요. 방지 쪽. 여기서 그리고 키워드를 잡으면 여기서 되네요. 키워드를 잡고 네. 제가 IM을 말씀드린 이유는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새로 썼어요. 아이언? 이런 얘기인데. 아이언도 좋네요. 아이언.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종목은요. 경쟁사가 지금 상한가 들어갔고 이 경쟁사 종목은 같고.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은 낮은데 매출액은 3배 이상이 높아요. 오. 그러한 상황에서 신규로 최근에 제가 관련된 사업 내용 자체를 확인한 이후에 좀 말씀드린 거니까 네. 하나의 또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는 아. 그리고 빠르게 키 맞추기가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힌트를 드릴게요. 근데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기는 해요. 지금 힌트가 딱 와닿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아유라고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어요. 네, 바로 종목을 말씀드릴까요? 말씀을 해주세요. 네. 왜냐면 지금 너무 어려우신가 봐요. 네. IM이라는 종목이에요. IM. IM 그라운드 그라운드. 왜 이 네. 얘기 안 하시나 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자기소개 한번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기소개하게 하니까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용용용 IM 또리님 저랑 같은 생각하셨네요. 네네. 우리 남양주님은 일요일 너무 기다리고 우리 모두가 일요일을 기다려요. 그쵸. 마음에 드시는 어떻게 댓글 있으세요 여기서? 전 일요일도 좋고요. 아까 아이유도 좋았고. 아이유. 아이언. 아이언 우리 카네님 네. 그리고 남양주님이 일요일 했는데 그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 이분들은 주식을 잘 하실 것 같아요. 음. 원금 회복에 좀 더 한 발짝 다가가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네. 시장에서 그동안에 거의 소개가 되지 않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다크호스로 좀 체크를 해 놓으시고 오늘 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M 설명 그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늘 제가 좀 IM을 가져오 나온 이유는 심플해요. 복합 동박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복합 동박 필름을 생산을 합니다. 이쪽이 아까 전기차 화재 예방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 전기차 화재에 열폭주 차단하는 기능이 복합 동박 쪽에 들어가요. 네. 왜냐하면 동박이라고 하면 우리가 구리 이걸 얇게 핀 거잖아요. 근데 복합 동박은 여러 소재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합 동박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최근에 시장에서 핫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 태성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오늘 지금 많이 뜨죠. 그쵸, 상한가 들어갔어요. 네. 오늘 상한가 들어갔고 지금 현 시점에서도 보면 시가총액이 4,300억이 달합니다. 물론 본업단이 다르긴 하지만 태성과 비교해서 좀 말씀드리면 태성은 매출액이 작년 매출액이 얼마였냐면 333억이었어요. 어우, 근데 네. IM은 매출이 1,200억입니다.
근데 똑같이 복합 동박을 최근에 신사업으로서 추진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네. 태성 쪽은 CATL 쪽에 복합 동박을 롤트롤 설비 공급을 협력을 하는 협력사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반응이 나오고 있는 쪽이고 최근에 또 전기차 화재 테마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쪽이고 지금 IM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복합 동박 쪽인데 이쪽은 설비 쪽, 제조 쪽이잖아요. 롤트롤 장비 쪽. 근데 IM은 실제 복합 동박을 직접 제조하는 쪽이기 때문에 소재단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밸류에이션 메리트 자체가 전 좀 더 있다고 있겠네요, 생각을 하고 진짜.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사업으로서 또 태성이 좀 부각을 받았던 게 유리기판 쪽으로도 한번 언급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쪽은 복합 동박과 실제 연관이 있는 연성 동박 접층 필름 FFCL이라고 하죠. 이쪽 같은 경우를 직접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쪽이 실제 사업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실적에 대한 가시성과 뭔가 진실하다고 해야 되나? 그와 관련된 부분 자체를 좀 확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매출단에서 이제 거의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기업이고 번호단은 다르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 태성이 이렇게 상한가 들어갔을 때 IM도 못 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시장에서 이런 부분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현 시점에서 하나의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반응이 나와가지고 시장에서는 이에 따른 반응이 나오면서 주가는 오늘 추가적으로 올라가긴 했는데 다시 한번 다 내려오면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지금 뭐 시초가 부분에서 지금 한 2, 3% 떠 있는 가격이거든요. 앞서 한 20%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알려지게 된다면 태성 가격 힘맞추기 이런 부분이 좀 더 이뤄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제 8월 6일 날 중국의 동박 전문 기업 노도구펑과 복합 동박 관련된 양해각서 체결을 해서 전략적 협업하기로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기로 했었고요. 특히나 이제 자회사 IM 첨단 소재를 통해서 관련된 이런 캐파 확장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태성 올라갈 때 IM도 같이 한번 관련 신사업으로서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키 맞추기 나왔다가 살짝 윗골이 달린 건 아쉽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업사이드 열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업사이드 감안해서 목표가는 7,000원 같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손절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오늘 그 기록했던 저가가 5,300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저가 5,300원으로 좀 뭐랄까 리스크 관리는 타이트하게 하되 업사이드는 좀 열어두고 1차적인 목표가 7,000원 만약 달성하게 될 경우에 추가적으로 2차 목표가 이런 부분을 열어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세계 최초 롤 단위의 복합 동박을 생산한다라는 게 큰 골자의 큰 메리트가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전기차 화재 대책으로 인해서 또 반사 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목표가 7,000원이고 더 업사이드는 높게 열어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M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어요. 자, 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1시간 또 재미있게 좀 이야기 나눠주셨던 박창윤 대표님과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다음 시간에 만나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오후장 킥포인트로 넘어가서 그러면 시장 점검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후장 킥포인트의 황윤기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 알아보고 오후장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미국에서 7월 PPI가 예상보다 낮은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더불어서 연준이 예상보다 강도 높은 금리 인하에 단행을 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오늘 양시장 이렇게 상승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현 구간에서 상승폭을 다소 반납을 하면서 6.00% 오르고 있고요. 2638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더 힘이 강력하죠. 1.44% 상승을 하면서 7,775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시장 안에서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승 테마 알아보시죠.
자, 오늘의 상승 테마로는 전력주 올라와 있습니다. 이 AI 반도체 투심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종목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상승을 하면서 오늘 반도체 분위기가 더 좋은데요. 그러면서 전력 소비주들이 다시 한번 또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간밤 엔비디아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 AI 반도체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도 했고요. 또 금리 인하가 또 예상이 되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까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더불어서 올여름 예상은 했지만 또 더워도 너무 더운 이 폭염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실제로 많이 늘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전력망 확충에 대한 지적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승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상단에 14% 상승불 켜주고 있는 KBI 메탈 보이고 있고요. 대원전선도 8.77% 빨간불 짙게 펴주고 있습니다. 자, LS 일렉트릭도 7.25% 상승불 켜주고 있는데요.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더욱더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를 이어서 가온전선 그리고 일진전기도 5%에서 6%대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승 업종으로는 전기주 짚어봤고요. 다음으로는 떨어지고 있는 업종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떨어지고 있는 업종으로는 바로 엔터주 다시 한번 올라와 있습니다. 악재가 끊이지 않다라고 하네요. 또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세한 종목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과 엔터테인먼트주 안에서도 두드러지게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실적 부진을 비롯해서 여러 악재들이 다시 한번 겹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가장 상단의 JYP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51%나 빠지면서 굉장히 큰 폭의 1,500억 원의 시총이 또 날아가고 있다라는 이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5만 500원 지나가고 있고요. JYP 상반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51%나 감소된 결과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분간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라는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이 증권가들이 JYP의 목표 주가 줄줄이 하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뒤를 이어서 IOK도 3.61%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IOK 같은 경우에는 전 피프티 멤버 3위를 영입을 했다라는 이 소식에 하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전 멤버들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 이렇게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8,550원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하이브도 좀 많이 부진하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민희진 대표에 대한 이 부정적인 소식이 또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갑론을박이 또 이어지는 가운데 이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음주운전 CCTV 영상도 추가로 공개가 되면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3.74% 하락하면서 16만 4,500원 지나가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SM 그리고 SMG 엔터테인먼트도 1%대 하락률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 짚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바로자산 운영의 윤정신 상무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반도체 위주로 우리 시장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거래량이 많이 적은 듯한데요. 저희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오전장에 시장이 상승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입니다. 2,600선에서 오래 좀 머물면서 여기 아래로 갔다가 좀 위로 갔다가 2,600선 내외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었는데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죠. 미국 시장 반등이 긍정적이었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이 PPI가 예상치를 하회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블랙 먼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이때를 생각을 하면 이 배드 뉴스였습니다. 물가가 낮게 나왔다. 그러면 경기 침체 우려가 또 나올 수 있는데 이번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디스인플레이션으로 받아들였죠. 시장이 조금은 완화된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다시 반등했고 반등하는 포인트가 유동성에 포커스를 맞춘 거였죠. 9월 금리 인하 그래서 유동성 좋아지고 물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아간다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반도체가 올라갔습니다. 엔비디아 상승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테슬라도 올라갔습니다. 그 분위기가 그대로 국내 시장으로 왔거든요. 외국인 순매수고요. 그리고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라든지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주들까지 전부 다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죠.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들도 긍정적이고 미국에서 테슬라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 코스피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상승을 하는데 코스닥은 더 많이 올라가죠.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엔캠이라든지 이 코스닥 2차 전지의 소재주들이 상당히 상승폭이 큽니다.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에요. 전기전자 수급도 좋고요. 근데 여기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 코스피 상승폭이
미국 시장의 상승만큼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국내 오전 시장에도 그렇고 오후 시장에도 좀 펼쳐지고 있거든요. 상당히 제한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후 시장에 본다라면 이 제한적인 상승이 나오는 이유는 이 CPI 앞두고 있다라는 점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내일 우리나라만 쉬죠. 예, 광복절은 한국만 쉬기 때문에 이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 증시가 열린다라는 점, 불확실성이 또 부각이 되죠. 금요일에는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주식이 좀 보수적인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 오늘은 광복절을 앞두고 있고 CPI라는 중요한 경제 지표도 앞두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좀 더 시원한 상승이 오후 시장에도 좀 나타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거래대금이 계속 최근 들어서 좀 높지가 않죠. 10조 원 아래로 확 계속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7조 원대도 있었고요. 오늘도 10조 원 아래로 마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오늘 시장 상승으로 끝나겠지만 상승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은 오후 시장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이런 주도 섹터들 반도체 2차전지 모습은 좋겠지만 상승폭을 더 올리기에는 오늘 오후 시장의 모습은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오늘 오후 시장 말고 금요일이라든지 다음 주를 봤을 때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은 열려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실적이 안 좋으면 여지없이 주가가 무너지거든요. 오늘 엔터주들 특히 JYP 엔터 하반기 실적 부담감, 실적 우려감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왔죠. 그러면서 하반기 우려감까지 같이 겹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돌아가면서 반등도 하고요. 변동성도 있지만 반등할 때는 확실히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반기 실적이 이 긍정적일 걸로 예상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만 반등한다는 점. 그러니까 변동성 상당히 크고 우려감 높기 때문에 실적에 포커스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600선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크게 많이 벗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낮은 상황이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박스권이 움직임이 좀 전망이 된다라고 하시고요. 이 하반기 실적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으니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무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장 키포인트였습니다. 맛있는 이슈 분석 맛이슈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먼저 두 분 소개시켜드릴게요. 헤르메스 스탁의 하차관 본부장,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나눠볼 첫 번째 이슈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실명제 제조사를 알면 정말 안전해질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은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서 시장에서 우려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이례적으로 이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국내외 완성차 업체 배터리 제조사를 좀 알아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하차관 본부장님 하나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업체들이 지금 공개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BMW 같은 경우는 삼성 SDI가 대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SUV 쪽에서 코나 2세대만 제외하고는 중국의 이제 CATL을 제외하고는 다 우리나라 3사 거를 좀 활용하는 부분들. 벤츠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제 지배구조상 좀 문제가 있죠. 중국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중국 쪽 관련된 또 배터리를 활용을 하게 되면서 근데 자동차 가격은 왜 이렇게 비쌌지?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조금 점유율이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명제처럼 공개하는 부분으로 방향성이 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깨알로 PR을 좀 하더라고요. 우리 거는 아직 한 번도 풀 안 났어요. 이렇게 하면서 가격도 근데 저렴하네요. 이렇게 지금 홍보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발적으로 지금 배터리 정보가 공개가 되고 있는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겠죠.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안정성적인 부분에서 선택을 할 것이냐 요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안정성으로 선택을 하면서 가격을 더 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너무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 상승력이 더 크게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안정성을 생각을 하는데 또 비싼 돈 주고 사기는 싫어 이런 소비가 많아지게 되면 시장 자체가 많이 위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좀 부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를 했다라고 해서 갑자기 없던 안정성이 생기거나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의 우리가 이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이 산업 부분을 좀 이해를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한다고 안정성이 다 생기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브랜드를 내가 좀 더 그래도 따라갈 것이냐, 안정성이 중요한 것이냐, 여기 좀 무게가 있을 것 같고요. 전기차 대부분 국내 배터리 3사를 또 지금 제품 사용한다. 이런 건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살펴보면은 헤드라인에서 배터리 실명제에 대해서 안다고 뭐 다 달라지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들의 공포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소비자들은 두려워하는데 업체 측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배터리 실명제에 대해서 왜 업체 쪽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소비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을 떠는지 입장 차이가 좀 다르잖아요. 뭐 업체 쪽에서는 우리는 좋은 배터리 쓰고 있습니다 하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소비자 측에서도 두 차량의 차값이 비슷한데 어느 쪽은 중국산 배터리고 어느 쪽은 한국산 배터리네. 그러면 조금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고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도 나는 한국산 배터리를 쓴 차량을 선택할 거야라는 선택폭이 또 지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업계라고 해봤자 현대기아밖에 없어요. 나머지 업체들은 배터리 전기차 자체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뭐 반길 내용은 없지만 현대기아는 우리가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다고 해서 전기차 화재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 해결되는 건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지 또 관련된 방지책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빨리빨리 좀 개발을 하고 좀 더 안정된 전기차를 공급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이것도 뭐 제가 또 욕먹을 소리 하고 한마디 한다라면 약간 왜곡된 측면도 좀 있습니다. 작년 1년 한 해 기준을 말씀드린다면 내연기관 차량의 화재 차량은 3,736대였어요. 근데 전기차 화재 차량은 72대 정도로 발표를 되고 있고요. 내연기관 차량으로 사망하신 분이 31분, 부상 당하신 분들이 137분입니다. 근데 전기차는 사망하신 분이 없으시고요. 부상당하신 분이 9분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기차의 화재가 더 발생 빈도가 높고 재산상의 피해도 전기차 화재가 이게 320억 정도로 제가 계산이 되고 있는데 전기차는 한 14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이번에 발생한 게 뭐 100억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건 이제 논외로 치고요. 작년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뉴스에서 좀 자극적인 것을 좀 내보내기 위해서 전기차만 하는 게 없다 보니까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내연기관 차량도 화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내연기관 차량은 좀 운행 중에 발생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많은 것이고 전기차는 충전 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화재가 나오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소비자들이 조금 걱정을 조금 더 많이 하고 계시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철저하게 화재가 어떻게 하면 안 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지를 빨리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도 차량 화재고 나고 전기차도 화재가 나는데 이게 부각되는 게 전기차가 좀 크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결론책은 그냥 재발되지 않게끔 하는 거, 발생이 됐다면 빨리 해결이 되는 방법들을 지금 우리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걸 좀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대외비라고 해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부분에 대해서 좀 대외비로 이렇게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차가 비싼데 이 배터리
뭐 중국산을 써서 대회비로 좀 만든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학원 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뭐 저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얘기 나온 것처럼 벤츠의 최고 상위, 최고 단위에 있는 그런 모델에서도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소비하는 입장에서 특히나 그게 만약 화재가 났었던 배터리면은 내가 이 돈 내고 샀는데 왜 도대체 이러한 일이 발생해야 되는 거냐? 부품이 들어가느냐? 그렇죠. 우리가 컴퓨터 같은 경우도 이제 부품단을 안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컴퓨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품단을 다 보거든요. 비싼 값을 해야죠. 네, 그러면 이제 특히나 이제 한 200만 원짜리가 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하드 쪽에서의 뭐 이런 뭐 쿨러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도 막 다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상품을 만들 때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으로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공개를 안 하는 게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더 편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은 대거 이제 또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관리가 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를 공개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공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보가 공개가 되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이게 또 제품 가격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부품단들이 다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부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한계 측면을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화재의 원인에 대한 이런 가지 얘기들과 함께 제품 가격 등 민간 정보기 때문에 대회비로 좀 이거를 치부했던 것이다 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배터리 실명제 후에는 완성차 업계 전기차 실적에 대한 변화 시나리오를 좀 우리가 써보는 건 어떨까? 반사 효과들은 없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긍정적으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본다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어떤 시나리오가 좀 가장 베스트일까요? 배터리 실명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그 전기차의 실적은 변화가 있다라면 문제가 되겠죠. 그것은 이제 저가형 배터리를 쓰는 업체들의 문제인 것이고 네. 현대기아는 대부분 제품들이 이미 공개 아닌 공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제품은 SK온 제품을 씁니다. 뭐 LG 배터리 제품을 씁니다라고 했었던 게 대부분 다 거의 다 맞게 발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코나라든지 뭐 레이라든지 뭐 이런 제품들은 중국산 배터리를 쓴다고 했는데 뭐 CATL 제품이 들어간 게 확인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 갑자기 배터리를 업체를 공급을 변화시킬 가능성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번 화재로 인해서 좀 빠르게 해소가 안 된다라면 좀 전기차에 대한 어떤 구매 감소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조금 더 오래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당초 원래는 한 올해 정도, 내년 상반기 정도만 하이브리드 차량의 인기는 좀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전기차가 다시 한번 캐즘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뭐 EV3든 또 내년에 출시할 EV5 그리고 뭐 캐스퍼 EV 버전 또 아이오닉 9 이런 부분들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전기차 캐즘이 극복될 수 있을 걸 봤는데 이번 사건에 의해서 이 부분이 조금 빠르게 극복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의외로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조금 더 장기전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뭐 현대기아도 이번에 발표한 게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제품 기술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은 더 관련된 기업들 뭐 코리아 FT도 오늘 보면 11% 이상 주가가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의 어떤 주가에 반응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좀 빠르게 해소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하이브리드의 또 판매 지속 이런 여부까지도 얘기해 주셨어요. 차량 반사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고 배터리 실명제 도입이 이 실적에까지 영향을 주느냐 그것은 아직 미비할 거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오늘 사실 기사에서도 경북 경주에서 전동카트 배터리 과열 추정 화재 사고가 좀 나기도 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 과정에서 과열되면서 불났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충전기 업계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이슈가 될런지 이런 거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뭐 화재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됐을 때 좀 부담이 되는 요인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충전에 대한 한도를 정해놓기로 했잖아요. 뭐 90%, 80% 그렇게 되면은 가뜩이나 이제 내연기관차 대비했을 때 이런 주행 거리가 짧은데 그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주차장 쪽에서도
사실상 그거 이제 개별적으로 해서 막는 건 또 불법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법적인 문제도 많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뭐 보조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파생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딱 그 생각만 했잖아요. 충전을 얼마나 빨리 되느냐, 충전 속도가 문제다여서 그 부분만 해결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글쎄요, 지금 물론 사용하시는 분들은 워낙 그 사용도 편하고 유지비도 별로 안 들고 해서 좋다라고는 하지만, 신규로 이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려면 결국엔 신규 소비자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신규 소비자 입장에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매수할 의향이 생길 것인가,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말 좀 덧붙인다라면, 네. 사실은 전기차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뭐 여러 건 있어요. 뭐 이번에 뭐 벤츠 사건도 마찬가지고 레이도 약간 고장이 난 차량을 운송 도중에 화재가 난 영상도 돌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이런 제품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차량 운행하는 도중에 하부의 충격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다 보니까 제품에 어떤 변형이 생겨서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케이스들보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제가 알기로는 한 70% 이상은 충전 중에 화재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충전하는 제품, 충전기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좀 난립돼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럴까요? 그래서 전기차 운행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충전하기 위해서 발급한 카드만 하더라도 서너 개, 최소 4-5개 이상은 된다고 합니다. 뭐 중공공용, 또 어느 회사용, 또 어느 용, 이 종류가 되게 많다고 해요. 근데 하나로 이렇게 또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있네요. 조금 잘 좀 획일화될 필요가 그쵸. 있다. 그러니까 네, 왜냐면 체계가 없다. 체계가 없다 보니까 이 불량 충전기들이 조금 화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전기에 대해서도 좀 사전에 어떤 점검을 좀 자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금도 배상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좀 강하게 물려야지, 또 이들 업체 좀 영세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의 어떤 검사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화재도 상당히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생된 이슈들 업계 직격탄은 일단 충전이 얼마나 좀 빨리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아까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은 불량되어 있는 충전소들, 충전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강하게 뭐 이제 부분들의 보상금이나 배상 이런 것들이 좀 물려야지만 이 관련한 부분들의 문제점들이 빠르게 좀 해소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감사드려요. 배터리 업계 또 전기료 폭탄 뭐 얘기들도 진짜 많습니다. 아무래도 주요 업체 거점회로 정부 차원의 대책 필요성, 뭐 정부는 과연 어떤 대책들을 해주는 게 이 업계에도 그리고 소비자에게도 가장 도움이 될까, 이거를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유 대표님이 이쪽에 또 좀 진심으로 좀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네. 어떤 게 대책이 가장 먼저 필요할까요? 아까도 뭐 보상 얘기도 해주셨지만 네. 그 알파로 또 해주신다면? 네, 뭐 전체적으로 이제 배터리 이제 전기료 폭탄 관련해서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가 생산비가 들어가니까 전기를 좀 감면해 줘야 된다. 이건 조금 아니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전기차 시장은 이미 판매가 되면서부터 보조금이 들어가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다른 차량들 대비해서 조금 친환경 차량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비싸다 보니까 좀 보급을 좀 높이기 위해서 최소 뭐 1,000만 원에서 많게는 뭐 한 2천만 원 언저리까지 또 보상이 들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다른 뭐 어떤 보상 이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보다는 좀 R&D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편성한다든가, 이 생산 관련해서도 물론 이제 뭐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인데 제조업이 전기가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떤 뭐 약간 산업계에서의 요구하는 부분들은 좀 있지만, 이 부분을 조금 불평등하게 더 지원하기는 쉽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럼 기업들이 다 해외로 나갈 것인가? 나갈 해외가 없어요. 중국으로 가진 못할 것이고요. 그럼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라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세제 혜택이라든지 R&D 예산 이런 부분들에 정부가 조금 더 장려책을 좀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R&D 예산 지원의 필요성이 좀 더욱더 절실하기 때문에 K배터리 부분도 정부가 좀 지원금을 줘야 된다. 역시나 좀 돈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는 걸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 전에 담아볼 배터리 관심주들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하창훈 본부장님의 픽주, 그러면 먼저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퓨처엠부터 SKC, 그리고 엔캠과 LG에너지솔루션, 다양한 또 배터리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창한 본부장님의 원픽주 살펴보겠습니다. 또 한 번 나옵니다. 없을 무예요. 또 오랜만에 없다라는 또 이렇게 한자를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배터리 쪽 아예 진짜 보수적이시네요, 역시나. 일단은 뭐 머릿속에 떠오른 종목은 몇 개 있었죠. 뭐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한중 NCS 같은 이제 냉랭식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있는 기업들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주가가 SDI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되돌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안정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배터리 3사가 많이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작은 기업들이 테마성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더라도 뭐 SDI라든지 뭐 SK 오늘 가지고 있는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기업들이 잘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본업에서의 뭔가 이벤트가 바뀌어야 되는데 수요단이 바뀌지 않으니까 힘들겠죠. 그리고 이제 뭐 한중 NCS라든지 최근에 뭐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또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또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좀 한동안 벌써 한 주가 넘어가는 동안 굉장히 급등이 나온 종목군들을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이게 강력하게 이거 사세요라고 말씀드리기에도 저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휴일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잠깐 좀 한 템포를 쉬어가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를 뭐 지금 시점에서 엄청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환경적인 부분에서 결국에 나아가야 될 길이고 지금 캐즘 구간을 좀 건너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확실한 그런 자리에서 조금 더 묵직한 기업으로 좀 담으시는 게 앞으로 리스크 관리에도 조금 더 좋을 거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참아보자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좀 참고 관망해보자라는 겁니다. 최근에 주가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눌림목 이용하는 게 좋다. 없다. 현재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슈 어떤 내용을 좀 가지고 오셨을까요? 두 분의 또 주제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분수령입니다. 미국의 CPI 경계 태세 속에 우리는 시장 이번 주 좀 어떻게 좀 극복해 나가야 될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국내에 또 내일 8월 15일이기 때문에 휴장합니다. 쉬어서 좋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7월 소매 판매 지표가 또 발표되니까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 오히려 쉬는 게 안 좋은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 밖에 이번 주 저희가 대비해야 될 일정들 좀 하나하나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네, 일단 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밤, 어제는 이제 PPI가 나왔고 오늘 CPI가 나올 거고, 다음 거래에 이제 소매 판매가 나오면서 더불어 확인해야 되는 거는 주간 실업 청구 건수입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주에 한번 이거 좀 급한 불을 좀 끈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23만대에서 25만대로 넘어가게 된다면 2주 연속 주간 이제 실업 청구 건수와 이제 4주 한 달짜리 실업 청구 건수가 또 평균치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사실상 저는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10,000명, 20,000명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경기 침체가 들어갔다 나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여론상으로 봤을 때는 경기 침체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뭐 샴이 아니라고는 했지만 어쨌든 인디케이터 부분에서 신뢰도를 봤을 때 과거에 이제 0.5를 넘어갔을 땐 경기 침체에 들어갔었던 전례가 워낙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0.53이 넘어간 부분에서도 좀 일부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상 저는 이제 그 경기 침체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GDP가 꺾인다거나 아니면 실업률이 뭐 4.5가 명확하게 넘어간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노동부에서 이번에 발표됐었던 비농업 고용을 보시더라도 장기적인 실업률에서의 그런 실업자는 바뀌지가 않았고 단기적인 실업자 부분만 좀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든지 또 케어가 가능한 부분이라는 점,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보조금들로 인해서 세계 각국에서 미국 지역에다가 공장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게
저는 좀 물음표가 많이 생깁니다. 오히려 물가가 안 잡히면 안 잡혔지 제가 봤을 때 침체로 가기에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워낙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주간 실업 청구 건수 봐야 되고요. CPI 같은 경우는 PPI가 잘 나왔기 때문에 구성 요소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PC까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이제 소매 판매죠. GDP의 3분의 2 부분을 차지하는 소매 판매가 만약에라도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간다면 요건 또 이제 GDP 나후 수치를 배제한 나머지 부분에서의 분명 또 태클을 걸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변화도들을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합쳐서 금요일 이제 우리나라 오전장부터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목요일장에서의 미국 증시의 움직임이 어쨌든 좀 가장 중요한 이번 주 이벤트이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일정이 많아요. 실업 청구 건수 발표, 더불어서 CPI 소매 판매 지표 발표 대기들이 많은데 이 모든 게 응축된 게 목요일에서 발표되면 저희 금요일 시장 어떻게 반영될지까지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PPI가 또 미국에 둔화됐다. 9월 금리 인하 보폭은 좀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도 좀 많으실 것 같아서요. 하나씩 좀 얘기 나눠볼까요, 이 대표님? 네, 뭐 패드워치를 본다라면 뭐 0.5% 인하도 상당히 높게 좀 점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비컷이다 비컷 가능성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0.5%를 인하하게 된다라면 시장에 좀 큰 혼란이 줄 수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0.25% 인하를 지금도 전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물가가 좀 안정적인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번 달 고용 지표 결과가 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실업률은 4.2%대로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4.3%였지만 이번에는 이제 계절적 영향이 좀 있었다라면 이번에는 고용이 좀 늘어나면서 실업률도 좀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라면 오히려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보다는 경기를 좀 안정세, 경기 둔화를 조금 더 안정세를 도와주기 위한 역할을 해주기 위한 인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0.25%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0.5%를 인하를 한다 그러면 정말로 패드가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여기에 대해서 혼란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뭐라 그럴까 급작스런 가파른 금리 인하는 오히려 시장이 좋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남은 FOMC 기간 동안 한 3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 그러니까 연속된 금리 인하, 그러니까 한 번 금리 인하하고 좀 쉬었다가 또 하고 쉬었다가 또 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최소 3번 혹은 정말 많게는 한 4번 정도까지는 단행을 하고 나서 4번까지는 쉽지 않다 생각하는데 3번 정도는 단행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두 달 정도 쉬었다가 또 2번인데 3번도 연속된 금리 인하 이런 패턴으로 가면서 좀 경기를 좀 잡아주는 역할, 그러니까 경기 하락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일단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경기에 대한 하락을 좀 막아줄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의견을 얘기해 주신 건데요. 한 하반기에 3회 연속적으로 인하할 가능성 일부적으로는 좀 전망을 해 주셨고, 일단 0.25% 인하하면 시장 좀 혼란은 올 거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미국의 7월 소매 판매 지표 CPI가 상승, 하락별 국내 증시 영향 좀 어떻게 될런가, 뭐 약간 뭐 얘기도 해주셨지만 유 대표님도 하장 본부장의 의견도 궁금해서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뭐 일단은 저는 CPI가 좀 예상치를 하회할 확률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세부 항목이 같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PCE까지 거의 비슷하고 비중만 다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에너지랑 쉘터에 대한 성장성이 좀 둔화가 된 것들을 확인을 해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2%대에 어느 정도로 좀 가깝게 나오는지 그게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PPI에서 힌트를 어느 정도 많이 줬기 때문에 대부분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안 좋은 방향으로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이거는 좀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차익을 만들어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소매 판매뿐만 아니라 PC까지 좀 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매크로적으로는 상당히 좀 귀찮아질 수 있는, 피곤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제 주거 부분까지 견조하던 게 어쨌든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그게 크게 달라지는 부분의 데이터들이 주간으로 또 나와 있는 것들에서는 크게 포착을 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뭐 예상치와 부합하거나 오히려 PPI처럼 조금 더 좋게 나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너무 그렇게까지 큰 부분으로의 영향은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거는 체크해야죠. 지금 WTI에서 유가가 이제 중동 리스크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전에 85불 수준까지 왔다 갔다 했을 때 CPI랑 PPI가 좀 약간 고착화되는 움직임이 일부 있었거든요. 다행히 지금 80불에서 다시 2% 빠진 78불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라도 이게 조금 더 높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9월은 상관없습니다. 11월과 12월 달에 물가 지표에서의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추후에 투자하기 굉장히 피곤해지는 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대부분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는 긍정적 지표들을 예상하고 있지만 주의하거나 꼭 봐야 될 부분, 체크할 리스트는 유가 상승, 에너지 부분 영향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CPI 긍정적 결과 뭐 얘기들 좀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화장품, 낙폭을 좀 키웠던 섹터들에 대한 반등 좀 기대해봐도 돼요? 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해주실까요, 유 대표님? 저는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낙폭 심했다가 완전 V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제일 높은 반등을 주고 있는 게 반도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하이닉스가 워낙에 많이 빠진 것도 있습니다만은 엔비디아 주가도 좀 안정세를 띠고 있고 약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상당 부분 해소되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주들이 의외로 한 9월 말, 10월 정도까지는 좀 시장 수익률 대비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화장품은 잘 모르겠어요. 뭐 실적이 중국향 기업은 안 좋게 나오고 비중국향 기업들은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주가는 화답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약프로 행보 기간이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는데 다만 이번에 화장품들은 뭔가 알파를 맞추지 못했어요. 근데 이 알파를 맞춰주려고 하는 쪽이 미용 의료기기 쪽 혹은 화장품하고 미용 의료기기를 동시에 사업을 하는 기업들, 특히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한 날에도 주가 급등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주가는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6% 정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시장에서 관심이 많지 않았는데 주가는 조용조용히 올라오고 있었던 게 필러라든지 보톡스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슈자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주가 상승 보여주고 있고 대웅제약도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성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가격에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해외에서도 상당히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 알파라는 건 뭐냐면 성장률이라는 거죠. 매출의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인데 화장품은 약간의 아쉬운 감, 하지만 미용 의료기기 쪽이라든지 특히 이 필러 쪽은 이런 것을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가지면 좋겠고요.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가 그러면 사실은 그냥 은행에 정기 예금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주식 사가지고 전전긍긍 하느니.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마음 편하긴 하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네. 경기 둔화를 막아주면서 보완적인 금리 인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주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바이오주들 제가 힘을 못 내고 있지만 바이오주 주목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또 고배당주. 어쨌든 은행주들은 금리가 인하되는 거 반면에 상대적으로 배당 매력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당이 높은 기업들을 전 꾸준히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일 높은 반등을 좀 보내주는 게 반도체 쪽, 그리고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고 계시고, 금리 인하하면 수혜주로는 고배당, 그리고 더불어서 바이오 꼭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반기 경기 침체, 엔캐리 청산, 다양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이슈들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럴 때 하락장에 접어들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 현금 들고 있는 게 베스트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 지수가 물론
뭐 안정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PBR 0.9배 수준 좀 벗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상 주가의 회복이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빠졌다라고 한다면 좀 모아놓고 기다리면은 결국엔 수익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타는 근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영향이 잘 맞으시는 분들은 잘 하시겠지만 실제로 쉬워 보이지만 해보시면 되게 어려운 게 단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좀 하실 분들은 그냥 차라리 현금 갖고 있는 게 낫다. 그리고 지금 시점은 조금 대형주 위주단에서의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준점을 명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내가 경기 침체에 대한 지표들을 조금 중심적으로 볼 건지 아니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볼 건지 아니면 전쟁으로 볼 건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좀 상당히 달라지고 이 이슈를 모두가 다 반영을 하려고 한다면 사실상 전문가 수준이 아니라면은 좀 어렵습니다. 방향성을 잡기가. 그래서 특정하게 좀 나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라고 하는 그 이슈 하나만 좀 놓고 시장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좀 맞춰 나가야지 퍼즐을 너무 동시에 여러 가지를 잡고 있으면 시장에 대한 이런 합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이거저거 다 보면 오히려 단기 트레이딩은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만 제대로 보는 게 좋다라고 정리해 주셨고 모아놓고 기다리면 수익 생긴다고 하니까요. 투자하실 때 좀 초보 투자자예요. 좀 장기를 좀 볼래 하시는 분들은 좀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 전 담아볼 경기방어 관심주 유 대표님 어떤 거 보고 계실지 관련된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삼바, 현대차, 하나솔루션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 원픽주 살펴볼게요. HK 이노엔인데요.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대표님, 네.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2분기 매출 영업이익이 243억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60% 가까운 58.9% 성장을 했고요. 분기당 240억 영업이익이다. 그럼 1년에 영업이익 1,000억 정도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1조 1,500억이기 때문에 바이오주 치고는 엄청나게 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고혈압, 당뇨병 관련된 전문 의약품 매출도 나쁘지 않고요. 이중 항체 자가 면역 질환제 신약 물질 관련된 기술 수출 로열티도 이제 하반기 정도면 유입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력 제품 K캡이 전년 대비해서 한 28% 이상 증가한 매출이 371억을 달성했고요. 이게 이제 미국 쪽에서 임상 3상을 좀 진행 중인데 미국에서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5년 말이나 26년 초에 시판이 허가가 된다라면 충분히 핵심적인 매출 증가 상품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주가는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저는 단기적으로 좀 높게 잡고 있습니다. 한 5만 원까지도 열어놓고 있고요. 37,5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전 충분히 현재 위치에서는 지난번에서도 사실은 좀 여기서 횡보하다가 돌파하려다가 8월 초에 급락을 맞았는데 다시 그 자리 매물대만 돌파가 된다라면 충분히 의미 있는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감 전에 담아볼 금리 수혜주로 HK 이노엔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두 분과 또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두 분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오후장에도 여러분들 이 투자 전략으로 성공 투자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금요일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